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부터 동대문 문화원 오페라 교실 강좌를 맡은 동대문 문화원 이사 지휘자이며 성악가 바리톤 김종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하실 분야는 바로 오페라. 이 강좌 제목이 오페라 교실인데요. 오페라 하면 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오페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오페라 아리아에 관해서입니다. 오페라 아리아란 무엇인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지만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아리아라 하면 오페라가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3시간, 러시아 오페라는 5시간, 6시간짜리도 있어요. 그 중에 성악가가 혼자 부르는 서정적인 독창곡, 바로 그 서정적인 독창곡을 오페라 아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오페라 아리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갈 텐데, 오페라 아리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오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오페라 아리아 감상은 다음부터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페라의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페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오페라? 그냥 노래하는 거, 물론 노래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페라에 대해서 잠깐 무엇인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오페라는 원래 라틴어의 오푸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오페라입니다. 오푸스가 무엇이냐? 오푸스는 작품이란 걸 뜻합니다. 작품. 그 작품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페라로 변형이 되고 오페라라는 단어로 지금 굳어져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오페라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종합적인 무대 예술입니다. 당연히 오페라니까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음악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물론. 근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문학적인 요소. 왜? 시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대사가 들어가죠, 오페라에는. 그래서 문학, 그 다음은 연극이 들어갑니다.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를 하게 되죠. 연극적인 요소가 들어가고요. 또 하나 미술이 들어갑니다. 미술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미술 그리면 뭐예요? 무대장치죠. 무대장치, 의상 이런 것들이 다 미술의 분야에 들어가죠. 그리고 또 하나 무용. 오페라라고 해서 무조건 오페라 안에 무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오페라에는 무조건 무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프랑스 오페라 이외에는 무용이 안 들어갈까요? 아니죠. 이태리 오페라나 독일 오페라 또 여타의 다른 오페라들에도 중간중간 무용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리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에 보면은 집시들이 무용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야? 음악은 오페라는 종합 무대 예술이다. 당연히 음악은 물론 문학, 연극, 미술, 무용 이런 것들의 집합체가 바로 오페라라는 거죠. 근데 오페라에서 또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음악적인 요소와 다른 요소, 극적인 요소에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무용, 연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적인 요소와 극적인 요소를 어떻게 조화를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항상 얼만큼 그 두 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가가 항상 오페라의 숙제가 되어 오고 있어요. 그거를 제대로 조화롭게 했을 때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일단 오페라란 무엇인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오페라의 기원. 오페라는 언제부터 생겼을까? 오페라는 16세기 말에서 18세기 중반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바로크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극을 포함한 오페라는 이 바로크 음악의 가장 중요한 공적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정확한 기원은
르네상스 말기에 이태리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57년 뭐 연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피렌체에는 어떤 모임이 있었냐면 까메라따라는 모임이 있었대요. 네, 까메라따의 구성원들은 뭐야? 당시의 귀족들, 또 뭐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술을 논하고 즐기는 풍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뭐 지금으로 보면 어쩌면 동호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겠죠.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까메라따라고 칭했습니다. 원래 까메라라는 게 이 찰칵찰칵 카메라, 뭐 스페링은 똑같지만 이태리에서는 카메라로 까메라라 그러죠. 까메라는 근데 그 카메라랑 달리 방이란 뜻이에요. 작은 방. 그러니까 작은 방에서의 모임, 이렇게 해서 까메라따라는 단어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모임에서 고대 그리스 극을 상연하자는 그런 논의에 굉장히 몰두했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음악가, 문필가, 화가, 뭐 과학자 등등, 또 대표적으로 그 천문학자 유명한 갈릴레오 있죠? 빈첸조 갈릴레이도 그 모임의 일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고대 그리스의 극을 상연하자라는 논의를 하는데, 당시에 보니까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연극 때 이 배우들이 대사를 노래로 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모임에서 연극 끝에.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한번 다시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죠. 대사를 노래로 했다. 뭘까요? 그게 바로 오페라죠. 그래서 태어나게 된 것이 바로 오페라인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오페라가 오타비오 리누치라는 사람의 대본에 의해서 야코포 페리라는 사람이 작곡한 다프네라는 작품입니다. 이 다프네뿐만이 아니라 초기의 오페라는 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를 소재로 해서 아주 소규모의 악기 편성으로 오페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오페라 다프네를 오페라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문헌상으로 작자 대본과 오페라의 제목 다프네만 남아있지 악보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오페라로서 최초의 오페라는 무엇일까요? 바로 에우리디체입니다. 에우리디체, 우리나라에서는 유리디체라고 하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겠죠? 이 오르페오와 유리디체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대본이 쓰여지고 많은 오페라의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네, 현존하는, 즉 다시 말하면 악보가 남아있는 현존하는 오페라의 가장 오래된 것이 바로 페리와 리누치가 만든 에우리디체라는 오페라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에우리디체는 작곡을 의뢰를 받아서 작곡을 하게 된 건데, 누구의 의뢰를 받았냐면 프랑스의 앙리 4세와 또 메디치 가문의 결혼식을 위한 축가로 만들어졌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뭐 얘기를 안 해드려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신화는, 오르페오가 사랑하는 에우리디체가 죽었어요. 저승으로 갔어요. 오르페오가 에우리디체를 찾으러 저승으로 가죠. 염라대왕한테 사정을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에우리디체를 돌려달라고. 결국 감복한 염라대왕은 에우리디체를 이승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르페오, 너는 절대로 에우리디체를 쳐다봐서도 안 되고 손을 잡아서도 안 된다. 무조건 앞장서서 가면은 유리디체는 너를 따라서 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전제를 겁니다. 뭐 나의 사랑하는 에우리디체를 데리고 오는데 거기서 노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신이 있었겠죠. 이승으로 내려옵니다. 한참을 가도 뒤에서 인기척이 없어요. 오르페오는 내가 사랑하는 에우리디체가 나를 잘 쫓아오고 있나 너무너무 궁금하죠. 불러봅니다. 에우리디체. 대답이 없어요. 답답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뒤를 돌아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 에우리디체는 다시 그를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 얘기는 끝이에요. 근데
이게 결혼식 축가에 쓰여진 음악인데 이게 비극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신화를 각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르페오는 깨파로 센자 에우리디체, 나의 에우리디체 없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슬퍼하며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 아리아에 감동해서 에우리디체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이거는 각색한 겁니다. 결혼식의 축가를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 이게 바로 에우리디체라는 현존하는 최고의 오페라 에우리디체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에우리디체는 그 이후로 수많은 작곡가들에 의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태어나게 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이후에 그렇게 해서 발전한 오페라가 몬테베르디. 이 몬테베르디는 주세페 베르디랑은 다른 사람입니다. 주세페 베르디는 주세페가 이름이고 베르디가 성이에요. 근데 몬테베르디가 성이에요. 이름은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주세페 베르디. 이 두 명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 두 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 몬테베르디에 의해서 오페라가 현대 오페라에 가깝게 새로운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하죠. 자, 그러면서 오페라는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는 과정에 오페라에 또 재미있는 파트가 하나 나타나게 되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악가에는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뭐 이런 분야의 파트가 있죠. 근데 거기에 카스트라토라는 새로운 분야가 새로 들어오게 됩니다. 카스트라토는 요즘 와서는 카운터 테너로 더 널리 알려져 있죠. 나중에 또 이 카스트라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카스트라토는 뭐냐? 남성이 부르는 인공적인 여성 소리, 남성이 여성의 음역대를 담당하는 그런 가수를 카스트라토라고 합니다. 결국 뭐예요? 거세 가수죠. 거세 가수. 남성이 소리를 내주면 여성 소리가 나. 그게 현대에서는 카운터 테너, 그 당시에는 카스트라토. 자, 이런 가수들이 또 한참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카스트라토만으로 오페라가 전체가 이루어지지는 않죠.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나가신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 테너, 바리톤, 베이스 여러 배역이 다 나오지만 카스트라토라는 그런 새로운 장르가 또 생기게 되고, 그래도 요즘 와서는 카스트라토가 이 낭만 시대에 와서는 카스트라토가 등장하는 오페라가 거의 없죠. 자, 오페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오페라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는데, 오페라를 세분화하면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페라를 세분화하면은 뭐 오페라 세리아, 오페라 드라마티카, 오페라 부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두 가지로 오페라 세리아. 세리아는 이태리 말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어스입니다. 시리어스 오페라, 심각한 오페라죠. 우리말로 쉽게 생각하면 바로 비극 오페라가 하나 있어요. 거의 오페라에 제가 뭐 하나하나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90% 이상이 오페라 세리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뭐냐? 비극이 있으니까 희극이 있겠죠. 오페라 부파입니다. 희극 오페라는 오페라 부파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오페라의 소재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소재로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의 소재가 희극인 건 거의 없어요. 그 처음엔 다 세리아였죠. 꼭 뭐 누가 죽어서 비극이라기보다 심각한 오페라. 근데 어느 순간부터 희극 오페라가 나오게 됐는데, 희극 오페라가 나오게 된 배경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페라를 하면은 막과 막 사이에 막을 바꿔야 하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초기 오페라 때 비극 오페라를 상영하다가 1막이 끝나고 2막으로 무대의 장치를 바꿔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관객들이 지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관객을 위한 팬 서비스로 중간중간에 막간에 재미있는 만담이나 또는 재미있는 음악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곳이 바로 오페라 부파입니다. 그래서 막간극이라고도 하죠. 최초의 오페라 부파로 인정되는 곡이 페레골레지라는 사람의 작품 라 세르바 파드로나,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하녀에서 마님으로 또는 마님이 된 하녀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라 세르바 파드로나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고대 오페라를, 초기 오페라를 상연하면서 1막이 끝나고 2막에 관객 팬 서비스를 위해서 그 곡을 올렸어요. 중간에 재밌는 곡을. 근데 본편보다 엑스트라로 들어온 막간극이 더 인기를 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라세르바 파드로나로 인해서 오페라 부파라는 장르가 확립이 되고 그때부터 오페라 부파라는 것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뭐 파트에 대해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는데 그거를 살짝 정리를 해볼게요. 소프라노, 여성의 음역 중에 가장 높은 음역을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메조 소프라노는 뭐냐? 여성의 중간 음역이죠. 중간 음역을 메조 소프라노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알토. 알토는 뭐 하나 남았으니까 당연히 낮은 거죠. 예, 여러분들 상상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대로 여성의 제일 낮은 음역을 담당하는 그런 파트를 알토 파트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성은 세 파트로 나눠지죠. 남성의 가장 높은 음역은 테너라고 합니다. 테너, 그리고 바리톤. 제가 바로 바리톤입니다. 바리톤은 남성의 중간 음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베이스는 뭐 거의 오페라 가수를 논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뭐 베이스가 튼튼해야 된다. 가장 낮은 음역을 얘기하는 거죠. 남성의 가장 낮은 음역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카스트라토는 뭐냐? 카스트라토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는 남성이 거세를 합니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아무래도 없어지겠죠.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서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면서 발성도 여성스럽게 개척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새로운 장르가 카스트라토입니다. 그런데 카스트라토와 현대의 카운터 테너랑 가장 다른 점은 뭐냐? 카스트라토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카스트라토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렸고, 카운터 테너는 신체의 변화 없이 여성의 소리가 나게끔 발성을 공부한 사람이 바로 카운터 테너입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체적인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로 그 두 개를 나눌 수가 있겠죠. 현대 사회에 카스트라토는 없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카운터 테너겠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오페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페라 종류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페라 세리아, 비극 오페라, 오페라 부파, 희극 오페라.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지만 세부적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참고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페라 세리아,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또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랜드 오페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랜드 오페라. 그랜드 그럼 크다는 뜻이잖아요. 큰 오페라. 근데 단순히 큰 오페라를 그랜드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오페라는 프랑스에서 나타난 장르인데요. 프랑스에서 나온 대가극을 말하는데 양식의 특징으로서는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성질의 비극을 테마로 하는 오페라. 아무리 오페라의 분야가 커서 그랜드하다 그래도 재는 내용이면 그랜드 오페라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서사적이고 역사적인 성질을 테마로 한 비극, 이것이 바로 그랜드 오페라라고 합니다.
그럼 오페라 부파는 뭐냐? 좀 전에 제가 설명 많이 해드렸어요. 이태리에서 태어난 희극 오페라. 그러면 또 이 부파라는 건 이태리 말인데 부파를 프랑스어로 하면 무프가 돼요. 무프. 그럼 또 오페라 부프라는 장르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프랑스의 오페라 부프나 이태리의 오페라 부파나 같은 거냐? 다릅니다. 오페라 부프는 뭐냐 하면은 내용 같아요. 가벼운 희극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부분을 노래로 하지 않고 연극적인 요소인 대사로 처리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부프의 창시자는 프랑스의 뮌이라는 사람이 뮌이라는 사람. 또 하나, 이것도 결국 희극이라는 뜻으로 다 번역이 되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오페라 코믹. 오페라 코믹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오페라 코믹. 영어로 코믹이 아니라 프랑스어 코믹입니다. 코믹 끄가 있죠. 코믹. 오페라 코믹은 뭐냐? 이것도 희가극입니다. 희가극인데 오페라 부프는 대화의 부분을 레시타티브 부분을 대사 처리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근데 오페라 코믹은 뭐냐? 희가극의 일종이긴 한데 음악 사이에 대화나 독백이 있다. 그럼 뭐야? 오페라 부프랑 뭐가 달라?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오페라 코미크는 희극 오페라의 종류긴 하지만 꼭 오페라의 내용이 희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좀 헷갈리죠? 그럼 여러분도 혹시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을 아실 겁니다. 까르멘을 보면요. 까르멘은 절대로 희극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비제의 오페라 까르멘이죠. 절대로 희극적인 내용이 아니지만 까르멘을 감상하시다 보면 중간중간 성악가들이 연극적인 대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스네 마농이라는 오페라가 있죠. 그 오페라도 보다 보면 중간중간 이게 오페라야 연극이야 할 정도로 중간에 대사 처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바로 오페라 코믹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독일로 넘어가 볼까요? 독일로 넘어가면 징슈필이라는 장르가 또 나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프랑스의 오페라 코믹이랑 비슷합니다. 독일 오페라 중에 대화를 노래로 하지 않고 대사로 처리하는 그런 독일 오페라를 징슈필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마술피리도 노래가 나오고 중간에 연극적인 대사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독일 오페라를 징슈필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분류한 작품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오페라타입니다. 오페레타. 이태리 말에서 뒤에 에따가 붙으면은 규모가 축소가 돼요. 그러니까 줄리에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죠. 그 사람 아기 때 어른들은 그녀를 줄리에타라고 부릅니다. 뒤에 에따를 붙여서 더 작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오페레타 뒤에 에따가 붙었어요. 오페라를 좀 더 작은 규모로 만든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 말이 그렇지 오페라와 오페레타의 차이는 작곡자 마음이에요. 오페레타로 유명한 슈트라우스의 박쥐라는 오페레타가 있어요. 근데 그 오페레타가 소규모 오페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대규모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트라우스의 박쥐라는 게 오페라가 아니고 오페레타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슈트라우스가 이거는 오페레타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이랑 같이 오페라 전반적인 것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오늘 부족한 것은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채워나가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페라 아리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고전 초기 오페라 아리아부터 시대별로 현대 아리아에 이르기까지 제가 오페라 아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상을 감상하는 것으로 시간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부족한 제 강의 첫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음의 강의 때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